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아주 화끈한 전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들 때리고 있어서 전과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만은 지상전에서의 전과는 그다지 화끈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없었는데 근 1년 만에 하루에 파괴된 전차가 제일 많은 날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죠. 거의 대대급 전차 전력이 하루에 녹아 내려갔는데 어느 전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시 또 러시아 내부의 정말 콩가루 같은 상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병력은 470명 사상했다 라고 밝혔고 전차 23대 격파, 한 개 중대가 한 10대 정도 되니까 거의 한 개 대대 마이너스급이 하루에 박살났죠. 장갑차 9대 격파.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 합하면 한 개 전차 대대가 고스란히 박살난 겁니다. 우리 한국의 편제로 따지면. 차량은 33대가 격파됐는데 이로써 차량은 8,000대가 넘었습니다. 격파된 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여전히 많습니다. 23문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자, 이 전차가 이렇게 많이 격파된 것은 어느 지점인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현장을 동영상까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25회의 교전이 있었다. 여전히 공세가 진행 중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는 총 40회의 교전이 있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25회의 교전. 그럼 교전의 이 빈도 수는 좀 적어졌는데 한두 곳의 전투 지점에서 굉장히 큰 전과, 특히 전차를 부수는 전과가 나왔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멜리토폴 방향으로 중심 깊숙이 진격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멜리토폴 같으면 자포리자주의 중심부에 있는 물류 거점이죠. 그럼 멜리토폴 방향으로 중심 깊숙이 진격했다 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려면 오레오브 전선에서 토크마크 쪽으로 완전히 쑥 치고 내려간 거의 토크마크 쪽으로 거의 진입 일보 직전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들려오는 오신트들의 이 소식들 보면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근거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시리스키 상장 지상군 사령관도 바흐무트 전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바흐무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또 바흐무트 전황지도 보면 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이 아는 성과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바흐무트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형 지대지 순항미사일이 사거리가 700km 이상이다. 제가 어제 군사 TV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내편 지대함 미사일 바탕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대함 버전보다 부스터를 큰 걸 장착해서 사거리가 최소 500km 이상으로 지금 판단된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이 700km 이상 날아간다 라고 직접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첨부를 했는데 미사일이 날아가서 하는 모습, 뒤에 이제 불꽃이 달리는 모습인데 700km 이상 날아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모스크바 어디든지 그냥 회피기동까지 해가면서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야,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벨라루스가 핵 사용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벨라루스가 핵 사용하고 싶은 의지는 충만한데 핵을 사용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의지를 뒷받침해줄 능력 확보 차원에서 핵 사용 훈련을 아주 강화시킨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주로 만드는 회사죠. 방산업체 레이시온에 우크라이나에 주는 용도로 해서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추가 발주했다라는 건데 이 암람을 어디다 쓸까요? 나삼스라고 하는 이 암람 미사일을 장착한 지대공 미사일에 장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그29, 지금 또 폴란드가 미그29 더 준다고 하죠. 그 미그29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쓸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 암람 미사일 생산되고 있는 건 암람 C7 이후의 뭐 그런 버전, 굉장히 신형 버전인데 이걸 과연 미그 29가 사용할 수 있을까 좀 의심이 좀 들고, 그러면 최근에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들 공격이 워낙 많아서 이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포대에 암람 이 탄이 거의 재고가 다 소진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의 재고탄 확보 차원에서 암람을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느 거든 간에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M1A1 에이브람스 전차 미군으로부터 받죠. 이 전차에 대한 교육이 종료되었고 우크라이나로 이동 준비 착수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 이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차들이 기차에 잔뜩 실려 있죠. 여기 독일입니다. 독일의 이 기차 기관사가 마주오는 기관차를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 여기에 전차들이 잔뜩 실려 있었고 보니까 미국의 M1 A1 전차예요. 이게 13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차가 마주오고 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세보니까 13대. 그래서 이 동영상을 8월 23일 날 촬영했다라고 해요. 이 기관사가. 그러면 지금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났죠. 8월 23일 날 독일 동부 지역에서 이거 동쪽으로 가더라 라고 기관사가 밝혔는데 동쪽이면 폴란드죠. 그러면 이제 이미 일주일 전 이전에 폴란드로 들어갔고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영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동 준비 착수했다. 이 말은 이미 과거형이다. 원래 이 말하고 나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M1 전차를 장비한 기갑부대가 전차 부대가 전선에 나타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주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주변 공격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스크바든 어디든 마구마구 때리고 있으니까 겁나죠. 그래서 이 항공교통이 마비되는데 모스크바로 들어가는 하늘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이제는 완전히 그냥 통제되어서 인근에 있는, 뭐 인근도 아니죠. 멀리 있는 산트페테르부르크나 다른 도시로 회항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모스크바로 가려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차를 타고 다시 모스크바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프스코프 주죠. 여기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서 연이틀 공격을 받아서 일류신 76 대형 수송기를 비롯해서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 등 마구마구 부서졌죠. 그래서 이 주지사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관내 하늘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있는 것 같다. 미확인 비행물체 뭡니까? UFO죠, UFO.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맞았다라고 하기는 싫고 그래서 UFO에게 맞았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은가요? 그래서 이 골판지로 만든 드론이 저기 600km 이상을 날아가서 프스코프주의 공군기지를 때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오신트 솔스턴들 또 군사 매니아들은 뭐라고 하냐? 피자 박스에 당했다. 피자 박스도 골판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피자 박스에 당했다라고 하는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키우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키우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버스편이 지금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더욱더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려면 검문소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검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제보를 받고 키우 포스트가 진짜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런데 진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벤츠 스프린터라고 하는 승합차가 있는데 이 벤츠 스프린터 승합차가 바로 그 부전기편 버스라는 겁니다. 전기편이 아니고 이게 뭐 한 10여 명이 타는 그런 승합차인데 손님이 10여 명 다 차면 출발을 하는 그런 부전기편인데 편도 요금이 $350, 미화 $350,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또 그도 그럴 것이 기사의 생명수당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을 안 하고 그냥 프리패스. 또 검문을 하는 경우는 쓱 들어와서 몇 명인가만 세보고 여기 지금 뭐 우크라이나인 있어요? 아니 우리 다 러시아인이에요. 그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런 버스 타고 모스크바로 그냥
아주 수월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350의 그 요금에 그 검문소 그 군인들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어서 뭐 1인당 50에서 한 $100 정도는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문하러 올라와서 이렇게 몇 명인지 머리수만 세어보고 나중에 후불 계산 받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독재 국가일수록 부패가 심하죠. 그래서 키ев 포스트는 야, 정말 놀랍다, 러시아 정말 부패해 있다 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와 자포리자에서 모두 진격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하는데, 자포리자 멜리토폴 방면으로 중심 깊숙이 진격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힌 그것의 인용 보도인지, 바흐무트, 시리스키 상장이 바흐무트 전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걸 인용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뉴욕타임스 지도를 보면 거의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야히드네, 바흐무트 시가지 북쪽 야히드네, 이쪽에 조금 뭔가 아주 조금 하얀색이 좀 늘어났다. 하얀색이 늘어났다는 것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이 좀 줄어들었다, 그 말이 되죠. 그리고 이 남쪽 클리치시우카, 안드리우카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좀 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성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에 귀속되겠다며 스스로 이번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돈바스 지역에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친러 세력들의 심리전에 넘어가 분리독립과 러시아 편입을 꿈꿨던 주민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 발표된 동원령 외에도 비밀리에 불법적인 징집과 동원을 일삼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돈바스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아스트라가 현지 시각 9월 1일 밝혔습니다. 아스트라는 가족이 모두 군에 끌려간 피해 가족들을 인터뷰한 특집 기사에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아무 권리 없는 3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현재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들, 남편은 물론 연로한 아버지도 끌려가 18개월 넘게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헌법상 50세 이상의 남성은 병사로 징집될 수 없지만 러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률 따위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도네츠크 정부와 러시아 남부 군간구 사령부가 있는 로스토프 나도누, 심지어 모스크바까지 찾아가 군 관계자와 정치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토로했지만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8세 이상, 사실상 거의 모든 남성들이 징집과 동원 등의 명목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병력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50세 이상 일반 남성과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까지 끌고 가고 있다고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도네츠크 데발체베 출신의 엘비라 씨는 올해 51세인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잡혀갔고 2주 일정의 군사교육만 받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고, 비슷한 상황의 부인들이 행정당국에 민원을 넣으면 올해 12월 31일에 징집 해제될 것이라는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엘비라 씨의 남편은 소련 시절이던 1980년대 후반 징집병으로 근무한 것이 군사 경력의 전부이고, 현재는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요. 엘비라 씨는 지역 병무당국에 남편의 복무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병적 기록 문서는 물론 군번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현재는 어느 부대에 있는지조차 조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로바이스크 출신의 엘레나 씨는 올해 53세인 자신의 남편도 비슷한 처지라면서 강제 징집된 후 전선으로 끌려가는 그를 배웅하러 나갔을 때 남편을 포함한 장병들은 1950년대의 헬멧과 소총을 쥐고 있었고, 남편의 부대는 각종 군수물자를 트럭이 아닌 마차에 싣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해자들의 남편을 데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휘관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들은 피해자들의 가족 생사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채 매달 15,000루블, 한화 205,800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식량과 식수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과 함께 정부와 싸우고 있는 변호인들은 최근 군 당국이
징집된 도네츠크 남성들을 일명 42038 부대로 불리는 PMC와 계약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스톰제트에 죄수들과 함께 편성해 자폭 돌격을 시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스스로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러시아 침략자들과 협력했던 돈바스 주민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돈바스 내전. 이게 지금 이 전쟁의 단초가 됐죠.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치고 하니까, 야, 크림반도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하자. 왜? 우크라이나는 1인당 국민소득 2,500불. 그런데 러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이상.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인 되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 소련이었기 때문에 친러 인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이 일부의 사탕발림 목소리에 넘어간 주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지금 돈바스 내전이 되었고, 그게 지금 이 전쟁의 단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3등 시민이다 이겁니다. 왜? 다 끌려가니까, 사정 안 봐주니까. 분명히 도네츠크 헌법은 50세 이상은 징집이 안 되는데 징집으로 끌고 간다. 그런데 과거에 소련 시절에 군복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소련이고 도네츠크에서는 군복무 안 했잖아 해서 징집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자, 그걸 지금 이 남편을 지금 군에 보낸, 그것도 억울하게 나이 많은 남편을 군에 보낸 이런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례들이죠. 그래서 내 남편은 지금 일하다가 끌려갔고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거동도 불편한데 끌려갔고 2주 군사훈련만 시키고 보내준다고 했는데 사라지고 없다.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준다. 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남편 급식 그리고 네 남편 식수 제공해 주려면 한 달에 205,800원씩 보내 라는 지휘관 놈의 전화는 있다. 그런데 안 보내줄 수 없고, 왜? 남편은 굶어 죽을까봐, 물도 못 마실까봐. 그런데 남편 살아있냐 물어보면 답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남편이 53세인데 환송하러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 1950년대 사용하던 이 철모, 그리고 50년대 사용하던 이런 군복, 이걸 입히고 마차에 군수품을 싣고 가더라는 겁니다. 도네츠크 군인데.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리고 또 일부는 끌려가자마자 야, 너 용병 계약해. 용병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사하고 나도, 다치고 나도 보훈 혜택도 못 받죠. 용병이니까. 그러면서 또 니도 급식비 내. 급식비죠. 급식비. 완전히 삥 뜯는 급식비. 우리 한국은 급식비도 면제인데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거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기들이 선택했죠. 정말 매정한 이야기지만 자기들이 조국을 버리고 우리 러시아로 가자 하고 분리독립 운동하다가 이 꼴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들이 있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도 자기네들 나라가 제일 좋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말 화끈한 전과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동부전선이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리미나 전선에서 대규모 기갑 전력을 동원한 돌파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엄청난 수의 전력이 동원됐다는데 여전히 방어선은 뚫지 못한 채 지난해 가을 이후 1일 단위 최대 전차 피해만 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크리미나 전선 전역에서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파상 공세를 실시했으며, 해당 공세 중 러시아 전차 부대가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설성이 현지 시각 9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전선에 상당한 규모의 포병과 기갑 전력을 동원해 크레미나 전면의 디브로바, 리스칸스크 서쪽의 빌리오리우카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는데요. 이번 공격에는 최근 재정비를 마친 전력들이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디브로바 방면에서는 제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의 제59 전차 연대 전력을 중심으로 지금 예비군 6대대와 12대대, 최근 신규 배치된 모스크바 지역 의용병대대, 제90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의 228 차량화 소총연대 등 한 개 사단급 전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리시칸스크 서쪽의 빌리오리우카 방면에는 루안스크군 제127 차량화 소총 예단을 중심으로 체첸군 세베르 아흐메드 연대, 제7 즉흥 예비군 대대와 제16 즉흥 예비군 대대, 제78 아흐메드 북부 연대 등 한 개 사단급 전력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디브로바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63 기계화 예단과 67 기계화 예단, 제100 영토 방위 예단 등의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전차와 장갑차 위주로 구성된 러시아군 부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산림지대를 뚫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요격에 공세 예봉이 꺾여 돈좌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81 공중기동예단이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을 끼고 있는 언덕에 방어선을 편 빌리오리우카에서는 T-72B3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군이 수-25 공격기의 근접 항공 지원과 포병부대의 강력한 화력 지원까지 받으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들은 사전에 화력 계획을 세워놓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에 돈주화됐는데요. 8월 31일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 9월 리만 고속기동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일 전차 파괴 전과가 보고됐습니다. 크레미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하천과 산림지대 등 전차와 차량 이동이 여의치 않은 지형에 기갑부대를 밀어넣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몇 달 동안의 공세 기간 중 파괴된 차량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동로를 막고 있어 전차 기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갑차량 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처럼 무모한 공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기갑군과 공수군 두 군종 간 기싸움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군대로서 이길 수 없는 모든 악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러시아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리석은 전쟁을 계속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 9월 리만 고속기동전으로 완전히 하루에 80km씩 진격하던 그때 입은 피해 이후로 최대의 전차 피해가 나왔다라는 건데, 자, 크레미나 지역이죠. 여기가 그 유명한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루베즈노의 작년 봄의 최대 격전지였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빌리오리우카 이런 거. 그래서 이 빌리오리우카 쪽으로 치고 나오고 이 루베즈노에 쪽에서 또 리스칸스크 쪽에서 그리고 크레미나 쪽에서 이 숲으로 치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숲과 이 빌리오리우카 쪽에서 전부 요격이 다 되어버렸다.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이 설정해놓은 화력 계획, 그 화력 박스 안으로 들어온 걸 화력으로 그냥 때려버렸다라는 거고, 일부는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파괴시켜버렸다. 마치 개전초처럼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전선 지도를 보면 여기도 우크라이나군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많이 있는 이 부대들이 63기계회단, 67기계회단 등등 원래 여기 계속 1년 전부터 있던 부대들이 계속 여기 있는 겁니다. 추가 증원 예비부대들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부대들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러시아가 으차 힘내서 한번 치고 들어가는데, 왜냐? 이 지역은 러시아군의 기갑군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러시아 공수군이 오레오브 지역에서 갑자기 좀 진격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갑군이 보기에 뭐야, 공수군 테플린스키 공수군이 성과를 좀 냈어? 그러니까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기갑군이 뭐야 이거 우리도 해야지 해서 갑자기 이렇게 승부를 본 게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승부를. 그래서 얼마나 허무하게 러시아 전차가 박살났는지 우크라이나 보병의 대전차 무기, 제가 봤을 때 RPG-7이나 아니면 스웨덴으로부터 받은 AP-4 무반동총 이런 걸로 한 방 맞고 깨진 것 같은데, 그거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